봄날은 다시 온다. 일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한 사람을 향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 속에 피어난 꽃이 시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67세 한도영은 40년간 공무원으로 살아온 평범한 남자였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슬픔을 안고 시골로 내려온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봄이 오는 소리가 들렸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삼번나무가 하얀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도영은 이사 온 후 처음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오래된 상자들 사이에서 먼지가 쌓인 앨범 하나가 나왔다. 표지가 바래진 그 앨범을 펼치자 40년 전 흑백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진이 하나 있었다. 20대 청년 도영과 함께 웃고 있는 한 여자의 모습. 이정희였다. 도영의 손끝이 사진을 어루만졌다. 사진을 뒤집자 정희의 단정한 글씨가 나타났다. 언젠가 다시 만나자 정희가. 그 순간 도영의 가슴 한켠에서 뭔가가 꿈틀거렸다. 4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봄바람처럼 스며들었다. 밤이 깊도록 도영은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정희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아이들은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수많은 궁금증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도영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잠이 들었다. 그날 밤 꿈에서 젊은 시절의 정희가 나타나 말했다. 오빠, 저 여기 있어요. 도영은 눈물을 흘리며 깨어났다. 2부. 시골 생활에 익숙해지기 위해 도영은 동네 5일장에 나가기 시작했다. 3일과 8일에 서는 작은 장터였지만 인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어 제법 활기가 넘쳤다. 채소를 파는 할머니들, 생선을 외치는 아저씨들, 그리고 정감 넘치는 사투리들이 도영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장을 보던 도영은 과일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사과를 고르는 한 여자의 뒷모습이 묘하게 낯익었다. 머리는 회색빛으로 변했지만 어깨 라인과 손동작이 어디선가 본 것 같았다. 여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도영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정이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눈매는 여전했다. 도영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정희를 바라보았다. 다가가야 할까, 말을 걸어야 할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정희는 도영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아니, 알아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일까. 결국 도영이 먼저 다가갔다. 정희씨? 정희는 고개를 들어 도영을 바라보았다.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던 정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혹시 도영이? 그 순간 두 사람의 시간이 40년 전으로 돌아간 듯했다. 어색한 인사와 안부를 묻는 대화가 이어졌다. 정희의 손가락에는 반지가 없었다. 도영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마음 한구석이 조금 가벼워졌다. 3부. 정희와의 만남 이후 도영의 일상에 변화가 생겼다. 5일장 가는 날이 기다려졌고 외출할 때면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게 되었다. 혹시나 해서 이발도 하고 새 옷도 사입었다. 딸 수지는 그런 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챘다. 아버지, 요즘 왜 그러세요? 뭔가 달라지신 것 같은데.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도영은 괜찮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지만 수진의 의심은 깊어만 갔다. 특히 아버지가 핸드폰을 자주 들여다보고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고 확신했다. 분명 누군가와 연락하고 있다는 것을. 수진은 아버지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장날 아버지를 따라가 보니 한 여자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여자였다. 두 사람은 편안한 분위기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수진은 충격을 받았다. 그날 저녁 수진은 아버지와 마주 앉았다. 아버지, 누구세요? 그 여자분이. 도영은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첫사랑이었던 정희와 40년 만에 다시 만났다는 것을. 수진의 반응은 예상보다 격했다. 아버지, 엄마가 돌아가신 지 겨우 10년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수진은 울먹이며 말했다. 도영은 딸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자신의 마음도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날 밤 부녀 사이에는 서먹한 침묵이 흘렀다. 4부.
정희는 혼자 사는 작은 집에서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외롭기는 했지만 나름 평온한 일상이었다. 그런데 도영과의 만남 이후 마음이 어수선해졌다. 오늘도 정희는 집안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오래된 서랍을 열자 빛바랜 편지 봉투가 나왔다. 편지 봉투에는 한도영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정희는 깜짝 놀라며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도영아,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내 마음은 찢어질 것 같다. 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너만 바라보며 기다렸는데 너는 다른 사람을 선택했구나. 원망하지는 않을게. 내가 행복하길 바라니까. 하지만 한 가지만은 말하고 싶어. 나는 너를 진짜 사랑했다는 것을. 언젠가 다시 만나면 이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겠구나. 편지를 읽으며 정희는 눈물을 흘렸다. 40년 전 그 편지를 보내지 못한 이유가 떠올랐다. 당시 정희의 어머니가 큰 병을 앓고 있어서 간병 때문에 바빴고 그 사이에 도영의 결혼 소식을 들었던 것이다. 정희는 편지를 보내려다가 그만두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은 오해였다. 도영이 결혼 전에 정희를 찾아왔었지만 정희가 병원에 있어서 만나지 못했던 것이다. 편지를 다시 읽으며 정희는 잃어버린 시간들을 생각했다. 만약 그때 이 편지를 보냈다면, 만약 그때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오후, 봄이 깊어가면서 마을에서는 봄꽃 축제가 열렸다. 벚꽃과 진달래가 만발한 마을 광장에서는 주민들이 모여 노래하고 춤추는 행사가 펼쳐졌다. 도영과 정희도 축제에 참가하기로 했다. 마을 이장의 제안으로 두 사람이 함께 노래를 부르기로 했다. 우리 어려서 부르던 노래 하나 해보면 어떨까? 도영이 제안했다. 정희도 좋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이 선택한 노래는 봄날은 간다였다. 어릴 적 함께 부르곤 했던 추억의 노래였다. 축제 당일 무대에 오른 두 사람은 마이크를 나누어 들고 노래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마을 사람들도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노래가 끝날 무렵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40년 만에 다시 함께 부르는 노래였다. 하지만 무대에서 내려온 직후 정희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도영은 깜짝 놀라 정희를 부축했다. 정희야, 괜찮아. 하지만 정희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도영은 정희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도영은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괜찮아야 해. 이제 막 다시 만났는데. 병원에서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실신이라고 진단했다.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도영은 병실에서 정희가 깨어날 때까지 지켰다. 6부. 정희는 이틀 후에 의식을 되찾았다. 눈을 뜨자 도영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도영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가 동시에 드러났다. 깨어났구나. 도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희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도영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정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도영은 정희의 손을 잡으며 들을 준비를 했다. 정희는 40년 전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도영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느꼈던 배신감과 상처에 대해서. 그때 나는 정말 힘들었어. 너만 바라보고 기다렸는데 갑자기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과 말이야. 나는 왜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그랬나 싶어서 너무 서러웠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영은 깜짝 놀랐다. 정희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너를 찾아갔었어. 결혼하기 전에 너한테 마지막으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너는 없었어. 그래서 나는 내가 날 피하는 줄 알았어. 두 사람은 그제서야 40년 전의 오해를 풀게 되었다. 서로 상대방을 찾았지만 엇갈렸던 것이다. 정희는 어머니 간병 때문에 병원에 있었고 도영은 정희가 자신을 피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우리 참 바보 같았네. 정희가 웃으며 말했다. 도영도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만났잖아. 도영이 정희의 손을 더 꽉 잡았다.
40년의 오해가 풀리면서 두 사람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7부. 정희가 퇴원한 후 두 사람은 더 자주 만나게 되었다. 함께 산책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나누며 잃어버린 시간을 채워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가 제안했다. 우리 뭔가 함께 해볼까? 그냥 만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이야. 도영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작은 카페는 어떨까? 마을에 젊은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 어르신들도 모여서 이야기할 곳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정희의 눈이 반짝였다. 좋은 생각이야. 옛날 음악도 틀고 옛날 사진들도 전시하고. 두 사람은 마을 중심가에 있는 작은 건물을 임대했다. 인테리어는 직접 했다. 벽에는 60년대, 70년대 사진들을 걸고 오래된 축음기와 라디오도 배치했다. 메뉴는 간단했다. 커피와 차, 그리고 정희가 직접 만든 전통 과자들. 카페 이름은 봄날로 정했다. 간판을 달던 날 두 사람은 뿌듯한 기분이었다. 개업 첫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어르신들은 옛날 음악을 들으며 추억을 이야기했고 젊은 사람들은 아날로그 감성을 즐겼다. 이렇게 함께 뭔가를 만들어간다는 기분이 참 좋네. 도영이 말했다.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67세에 새로운 꿈을 꾸게 될 줄 몰랐어. 카페는 금세 마을의 명소가 되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 8부. 카페 봄날이 문을 연 지 석 달이 지났다.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도영과 정희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발전했다. 이제는 누가 봐도 한 쌍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수진의 마음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 카페에 불쑥 찾아왔다.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려는 것 같았다. 도영은 긴장한 표정으로 딸을 맞았다. 수진아, 왔구나. 수진은 카페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아버지, 이야기 좀 해요. 카페 한 구석에 앉은 수진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도영은 깜짝 놀랐다. 수진아, 저도 생각해봤어요. 아버지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요. 엄마도 아버지가 외롭게 사시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수진은 정희에게도 인사를 했다. 이모, 안녕하세요.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정희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수진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수진 씨, 아버지 잘 보살펴드릴게요. 그 순간 도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봄이 다시 왔다. 카페 앞마당에 심은 벚나무가 흐드러지게 꽃을 피웠다. 도영과 정희는 벚꽃 아래 벤치에 앉아 있었다. 정희야, 우리 정말 여기까지 왔네. 도영이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희가 도영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야 진짜 봄이 온 것 같아.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 주위로 흩어졌다. 67세에 찾은 진짜 봄이었다.